이번에 알아볼 회사는 바로 쿠팡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쿠팡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제 생각에 대한 결론을 내고 회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 대한민국 유통과 물류는 쿠팡이 접수했다.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 봅니다. 현재는 경쟁업체들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고 쿠팡의 지배력은 더 커질 것입니다. 2, 3년 전만 하더라도 쿠팡의 조단위 적자 때문에 망한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네이버, 이마트 이런 대기업 때문에 힘들 거라는 사람이 많죠. 저는 쿠팡이 망할 확률보다는 유통 대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1분기 실적이 쿠팡의 투자가 결실을 맺는 첫 번째 단추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와는 각자의 시장에서 커갈 것이나 거래액에서 격차가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마트는 쿠팡과 상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쿠팡의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분기 매출은 약 6조 1천억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2021년 총 매출이 20조 8천억 수준이었는데 1분기 매출은 잘 성장했죠. 영업 적자는 약 2,60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습니다. 쿠팡은 1분기 제품 커머스 사업 부문 조정 에비타가 약 36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쿠팡 배송이 처음으로 흑자 모양을 나타냈습니다. 1분기 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물건을 구매한 활성 고객은 1,800만 명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매출 실적도 훌륭했지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20%에 달하는 매출 총이익률 그로스 마진이었습니다. 이는 전분기 15.9%에서 크게 개선되는데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투자를 한 후 운영 레버리지 효과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어떻게 개선되는지가 쿠팡의 전반적인 수익성에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 지표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결제금액 기준으로도 쿠팡은 1위 사업자로 올라섰습니다. 네이버와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 증가율은 1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와 격차가 상당합니다. 저는 쿠팡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최근의 물가 상승에 따라 분기별 실적이 영향을 줄 수 있겠으나 국내 이커머스 점유율은 계속 확장해 갈 거고 국내 1위의 유통 공룡이 될 겁니다. 최근 애들 미국 주식을 사주려고 애들한테 이제 애들이 자주 쓰는 너희 넷플릭스 살래? 쿠팡 살래? 애플 살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10살인 큰애부터 7살인 작은애까지 쿠팡을 사달라고 합니다. 애들한테는 그냥 쿠팡이 택배입니다. 아침에 필요한 게 와 있으니까 그냥 좋은 겁니다. 엄마도 감동합니다. 떨어졌던 우유가 아침에 와 있으니까요. 깜빡했던 애들 준비물도 쿠팡으로 주문하면 아침에 와 있습니다. 우리 애들은 그걸 경험하면서 크는 세대입니다. 두둥 하면서 넷플릭스 볼 때는 그렇게 좋아해도 진짜 필요한 걸 해결해주는 쿠팡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쿠팡에 대한 효용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다만 못 느낄 뿐이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은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켰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테크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화였죠. 이 소비재 커머스 산업도 온라인화를 피할 수 없었고 이렇게 탄생한 게 이커머스입니다. 근데 이커머스는 오프라인 대비 편리하긴 한데 큰 비용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바로 배송이었죠. 이 배송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큰 화두가 됐습니다. 이 온라인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이 비용을 대부분 기업들이 가져가게 됐고 온라인 업체들의 총 마진의 축소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기업으로부터 뺏어온 이 마진은 누가 가져갔는가? 이 마진은 택배 회사가 가져갔고 효용은 소비자가 가져갔습니다. 즉 이커머스에서 유통과 물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쿠팡은 태생부터 유통과 물류를 함께 커버를 해서 이 마진까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들겠죠. 하지만 비용을 내재화해서 택배까지 하게 되면 가운데 택배 회사가 개입하는 중개 플랫폼과는 경쟁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 대결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마존과 이베이가 왜 경쟁이 안 됐겠습니까? 이유가 있죠.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이베이보다 아마존이 더 진화된 모델이라는 겁니다. 이커머스에서 가장 큰 비용인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배송비라는 키워드를 내재화하여 생태계를 장악했던 거죠. 이 기사를 보면 쿠팡이 과거 외주로 처리한 택배 물량들을 내재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2위 한진 택배의 경우 한 달 700만 건 이상의 쿠팡 물량을 배송해 왔는데 이게 앞으로 갈수록 감소할 겁니다. 실제 쿠팡의 자회사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는 작년 1월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차 운송 사업자 자격을 취득해서 택배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택배 기사들을 엄청 모집하고 있죠. 이 쿠팡이 물류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면 기존 택배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한진 사례는 그 예고편인 셈이죠. 미국의 아마존의 경우 물류 대행 물량이 크게 급증해서 이미 배송량이 택배업계 3위인 페덱스를 넘어섰고 2위인 UPS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쿠팡이 이커머스의 가장 큰 비용이었던 택배를 내재화하여 자신의 마진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유통과 물류를 장악하는 게 훨씬 수월할 겁니다. 쿠팡은 아마존의 사업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국에 복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일본과 선진국 사례를 보고 겪으며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룬 것처럼요. 어떤 사람은 한국과 미국의 이커머스 환경이 너무 다르다라고 하시는데 아마존의 사업 모델이 미국보다 거주 면적당 밀집도가 좁은 한국에 훨씬 효율적인 구조라는 거죠. 가구당 거주 면적이 넓은 미국과 몇몇 대도시에 그것도 아파트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한국을 비교했을 때 물류 사업을 하기에 어디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한국에서 물류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물류센터를 짓는 것도 미국 전역을 커버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도 시도조차 안 했던 겁니다.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존이 경쟁자 없이 쉽게 이커머스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비용도 많이 들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죠. 물건을 집 앞까지 전달해주는 배송은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해야 되니 인건비 문제를 안게 되죠. 하지만 미국의 인건비는 한국보다 훨씬 비싸 이런 노동 집약적 사업을 하기엔 굉장히 불리한 환경입니다. 이 쿠팡은 아마존의 물류 시스템을 그대로 자신만의 스타일로 국내 상황에 적용을 시켰고 지금 쿠팡은 전국의 물류 거점에 100개 이상의 물류센터를 짓고 인구 70%가 쿠팡 물류센터의 10km 거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를 다 짓고 세팅이 다 끝난 상황인 거죠. 그동안 배송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도 축적이 됐고요. 이제 매출 총이익률이 개선되기 시작할 겁니다. 쿠팡맨이 배달할 수 있는 양도 아마존 배송 시스템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아마존보다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쿠팡은 현재 많은 고객수를 내세워 셀러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쿠팡의 1분기 활성 고객수는 1,8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와우 멤버십 회원 수는 900만 명이죠. 와우 회원들은 인터넷으로 물건 살 때 일단 쿠팡을 제일 먼저 켭니다. 늦어도 다음날 받아볼 수 있으니까 제발 사려고 하는 제품이 로켓 와우이기 바라면서 찾아봅니다. 있으면 네이버와 가격 비교해서 가격 차이 별로 안 나면 그냥 쿠팡에서 결제합니다. 이 대한민국 인구 3분의 1이 사용하니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쿠팡에 입점을 안 할 수가 없죠. 이분들은 쿠팡에만 입점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다른 곳도 다 같이 입점해 있는데 쿠팡이 훨씬 더 잘 팔리는 거죠. 이 사람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쿠팡에서 셀러들의 판매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 쿠팡은 현재 입점 수수료 없이 판매 수수료만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현재 쿠팡 마켓플레이스의 판매 수수료는 4%에서 10% 정도인데 기존 오픈마켓 수수료가 10%인 것을 고려하면 저렴한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체인저 Z 배송입니다. 이 쿠팡이 본격적으로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대상으로 풀피먼트 서비스인 Z 배송 확장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Z 배송은 쿠팡 직매입 상품에만 적용되던 로켓 배송 풀피먼트를 오픈마켓 판매자에 제공하는 물류 서비스입니다. 이 쿠팡이 알고리즘으로 예측한 재고 데이터를 제공하면 판매자는 상품을 쿠팡 물류센터에 입고시키고 이 입고된 상품 물류와 배송, 고객 서비스 이런 거 전부 쿠팡이 다 하는 거죠. 이 판매자는 상품 개발과 마케팅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쿠팡이 해준다는 거죠. 이 쿠팡 와우 회원들은 물건을 살 때 로켓 배송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절대적입니다. 이 가격 차이가 나더라도 바로 물건을 받고 싶고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이제 마켓플레이스 판매자에게도 이 로켓 배송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수수료는 일단 오픈마켓에서 지불하던 4%에서 10% 대비 30% 정도로 셀러 입장에서는 엄청 비싸죠. 하지만 매출 증가는 확실할 겁니다. 이 쿠팡이 Z 배송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된 건 외형은 어느 정도 커졌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제 수익성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거죠. 이 매입 대금 전체가 매출로 잡히는 직매입 상품과는 달리 이 Z 배송은 이 수수료만 이제 매출로 인식을 합니다. 이 쿠팡은 Z 배송을 통해 수수료 수익을 챙기면서 풀피먼트 생태계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 외형은 어느 정도 만들어 놨으니까 수익성 제고에 힘을 쏟겠다는 거죠. 이게 게임 체인저인 게 쿠팡은 물류 거점에 이제 창고 세팅을 전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더 짓고 있죠. Z 배송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더라도 추가적인 설비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히 수익성 개선에 많은 영향을 줄 겁니다. 쿠팡의 주요 경쟁자들은 네이버, 이마트 정도가 될 겁니다. 이 네이버는 쿠팡과는 약간 결을 달리하죠. 현재는 네이버 생태계 안에서 네이버 커머스를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는 네이버 검색과 광고를 통한 사업 모델이 네이버 생태계의 심장과 같습니다. 이 생태계 안에서 선순환 구조를 통해 성장하고자 하죠. 여기 보면 네이버의 1분기 서비스별 영업 현황인데 서치 플랫폼 커머스 이 부분이 이제 비중이 막강합니다. 이 서치 플랫폼은 약 45% 수준이고 커머스도 2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색 광고 생태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쇼핑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 쿠팡처럼 이 대규모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치 플랫폼이 네이버 생태계의 시작이기 때문에 커머스와의 조직 간 인재 육성이나 개발 인력을 배치하거나 조직 간의 이권 다툼이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일 좋은 방법은 카카오처럼 네이버 커머스를 분사해서 자회사로 자기들 사업을 하는 거죠. 하지만 카카오가 여러 개 사업을 분사할 수 있는 이유는 신산업 자체가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었던 미래 산업이 뿐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엄청난 적자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카카오 경영자 입장에서는 시장 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신산업을 카카오에서 떼어내서 투자 유치도 받고 수익을 보려면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산업에 대한 리스크도 줄이고 카카오 재무 개선 효과도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하는 산업들이 서치 플랫폼의 혜택을 얻고 대부분 수익이 나는 사업이다 보니 네이버 커머스 같은 산업을 따로 떼서 사업을 하게 되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연간 경영 실적을 보고하는 입장에서 투자자들의 반대도 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네이버는 이해진 의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분율이 4%도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10% 가까이 되죠.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결정이 느릴 수밖에 없고 실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사업을 해야 되니 이 투자보다는 협업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송도 그렇고 금융에 진출할 때도 그렇고 다 협업을 통해서 다른 회사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카카오는 김범수 의장이 이제 지분의 13%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우호 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이버보다는 오너가 경영 판단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죠. 신사업 육성에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 상태로는 유통과 물류를 동시에 잡고 규모의 경제를 나타내기 시작한 쿠팡과의 경쟁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이마트는 답이 안 보입니다. 이 물류센터를 지금 짓는 거는 너무 늦었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이 아파트만 봐도 대부분 1단지가 가장 입지 조건이 좋습니다. 2단지, 3단지 들어오면서 이 분양가가 오르는 이유는 지역 땅값이 이제 많이 오르고 이 건축비가 올라서죠. 이 물류센터도 똑같습니다. 이 쿠팡은 대한민국 물류 거점에 100개가 넘는 물류센터 세팅을 다 끝낸 상황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이 때문에 일자리도 많아졌고 땅값도 비싸졌습니다. 이마트나 롯데가 물류센터를 지으려면 이 근처에 지어야 될 텐데 이 땅값도 훨씬 비싸졌고 건축비도 더 많이 들 겁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고 창고를 짓고 가동을 하려면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스타컴이나 롯데는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이 정확한 사업 모델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마트 부동산 자산이 얼만데 그거 팔아서 물류센터 지으면 된다고 하는데 일단 부동산은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도 매매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드는데 1,000억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쉽게 인수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 자산으로 앞으로 할 게 없습니다. 이마트 대형마트라서 부동산 자본 효율이 낮던 거죠. 한마디로 이 부동산 자산 가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팔아서 사업에 재투자하기에는 투자자가 기다려줄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거 하려 했으면 진작 했어야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을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한 비효율을 낳을 겁니다. 일단 리뉴얼만 하면 되니 비용은 적게 들겠죠. 근데 문제는 자본 효율이 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마트 매장은 시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물건을 팔려고 만든 매장입니다. 한마디로 쇼핑몰이죠. 사람이 이동 동선에 최적화되어 있고 디스플레이를 위한 장소였죠. 하지만 물류센터로 활용한다는 것은 도심 가운데 차량 혼잡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인건비를 낳을 겁니다. 리뉴얼한 점포가 정해진 공간에 대한 재고 관리나 인력 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이게 과제인 거죠. 하지만 물류에 투입된 인력이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마트의 최대 악재는 금리 인상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감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 금리 인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회사가 이마트일 겁니다. 요즘 물가가 엄청 비싸죠. 사람들이 예전만큼 많이 안 삽니다. 아니, 살 돈이 없죠. 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젊은 층까지 연끌을 통해서 주택 구입을 막 했죠. 가계대출도 엄청난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내고 쓸 돈이 없습니다. 이마트 가서 몇 개 고르면 10만 원은 그냥 나옵니다. 이 필요한 거 인터넷에서 사고 최대한 소비를 줄일 겁니다. 예전에는 마트 가서 구경하고 시식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마트 말고도 좋은 게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형마트를 찾아서 가는 일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과거의 위대한 기업들의 성공 히스토리를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쿠팡이 미국에 상장하고 왜 100조라는 시장 가치를 받았을까요? 미국인 바보라서 이 나스닥 자체가 그 정도 밸류를 줘서. 그럼 왜 컬리나 쓱은 미국에 상장을 안 하고 한국에 하려고 할까요? 이 단순히 국내에서 한국에 상장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쿠팡의 사업 모델은 아마존을 그대로 복사해서 한국에 맞게 적용한 사례입니다. 아마존은 과거부터 공룡이었던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쿠팡을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의 월가에서는 아마존이 물류에 투자할 때 거의 미친 짓이라고 했었죠. 그걸 이겨내고 투자를 했고 새로운 캐시카우를 만들어냈고 아마존이라는 거대 기업이 탄생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잘 알기에 이게 먹힌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쿠팡에 100조라는 가격을 쳐준 겁니다. 그리고 물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외형 확장을 어느 정도 마친 쿠팡이 이제 수익성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비즈니스가 국내에서도 먹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쿠팡의 재무 현황과 영업 현황에 대해서 숫자로 한번 알아보고 현재 쿠팡이 육성하고 있는 신산업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